그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야당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이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나왔던 개념이다. 네.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좋겠다. 그것에 기반을 두니까 이 논쟁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택 정책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모든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부흥시키거나 경기 부양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강남 불패라든지 뭐 부동산 불패라는 말 자체가 이 정부 정책을 불신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어지는 거예요. 5년 정도만 참으면 다음 정부만 들었으면 다 바뀐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연구소의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대통령연구소에 예, 김두수입니다. 같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어떠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역대 대통령의 정책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인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해서 가장 그 경제 발전의 속도도 빨리 이룬 나라로 기적의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좀 그런 소득 불평등의 국가라는 그런 또 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 지수도 굉장히 낮고요. 예.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불행할까? 예. 이런 원인들의 부동산과 교육을 다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국민들 그 특정한 그런 국민들 상관없이 모두 다가 다 어쨌든 그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문제가 부동산과 교육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있거든요. 자기 네. 자산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자산이 이 70%라는 거는 집값의 등락에 따라서 벼락부자, 벼락거지 이 개념이 성립되니까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오죽하면 5천만 국민이 다 부동산 전문가, 뭐 교육 전문가 이런 그렇죠. 말을 또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부동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조금 그 공급 위주로 그 정책을 펼쳤던 노태우 대통령과 예. 그리고 좀 수요 관리에 좀 중점을 두었던 노무현 대통령 두 노씨를 다룹니다. 네, 두 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동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첫 번째 네. 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그 핵심에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 그렇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 책도 있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전국 어디나 평수에 의해서 가격이 비교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네모, 동그라미, 별, 뭐 부정확형, 삼각형 뭐 이렇게 다양하면 비교가 잘 안 되는데 한국은 네모, 승량값 같은 가격으로 전국이 비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데 아파트의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대충 이런 거예요. 아파트라는 거는 뭐냐면 그 첫 번째가 그 200가구 이상,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5층 이상 주택. 이렇게 이제 물질적 그게 아파트로 대충 규정이 되고요.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 조건이.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아파트와 외국의 아파트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 중상층 이상이 사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아파트는 대체로 뭐냐면 그 공공 임대주택을 상징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 일본에 있을 때 되게 그렇다고 놀랐던 게 네. 그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에 사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아파트에 사니까 이렇게 아파트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되게 조금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일본에 갔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안쓰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그렇죠. 이게 아마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건 외국에서는 좀 맨션 개념인가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네, 맨션이라고. 한국인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있는데 이미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내버렸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의 아파트가
최초로 지어진 데가 언제쯤 아세요? 60년대인가요? 58년 아, 58년. 종합 아파트래요. 네. 종합 아파트인데 거기가 독일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뭐 중앙건설인가가 지었다는데 그전 일제시대 때 아파트가 하나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충정로에 가면 충정 아파트라고 완전히 지금 그 녹색으로 된 아파트 무너지기 직전 프랑스 대사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네.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대상인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한 3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아파트란 이름으로 지어진 건 아닌데 맨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겠죠. 그게 지금 남아 있는데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은 거는 58년 종합 아파트, 그다음 마포 아파트, 우리가 아는 그다음에 뭐 와우 아파트라고. 와우 아파트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짓다가 일부 그 입주도 하는데 그냥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한 50여 명이 죽었죠. 네, 그런 사건이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아파트 하면 기억나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 아파트가 주택 정책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이제 그 주택 정책 전반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혁신을 기제로 한 이 정말 이 촛불 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현 정부조차도 예. 이 부동산 문제를 집값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전을 내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그 시간을 한번 다뤄봐야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뭐 올해 이제 뭐 3월 달에 또 이제 그 추미애 전 장관이죠. 네. 그 토지 공개념을 이제 또 헌법에 명기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그 이재명 지사도 부동산 강제 매각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2018년도에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이렇게 명기해야 된다는 것으로 엄청 그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야당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이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나왔던 개념이다. 예. 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새롭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개념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노태우 대통령의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지금 또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다시 또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올라왔고 네. 오늘 다룰 이제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지 정책은 그 네 가지 정책 그 경향의 철학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뭐 좀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주의, 네. 그다음에 개입주의, 조지스트, 그러니까 헨리 조지스트, 그다음 하나가 막스주의. 이 네 가지 경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경향 중에서 토지 공개념은 조지스트의 이론적 바탕을 좀 두고 있다. 네. 이렇게들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네. 막스주의는 아닌데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뭐 그래서 네, 노태우 공유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닌데, 노태우 대통령 때 등장한 걸로 보면 그렇게 이제 이념적, 막스주의적, 사회주의적 이념이다. 그거는 토지 공개념이 아니고 토지 국유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국유화하고 공개념은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계속 이렇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해야만 이것이 이제 실질화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가 그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이제 토지 공개념을 이제 강력하게 그 당시에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 뭐 빨갱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어쨌든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지만 그래서 결국 3법 예, 삼총사 한번 네. 소개하죠. 뭐죠? 네, 토지 공개념이 이제 네.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억제 그 종합 대책으로 해서 네. 나왔는데 네. 이제 택지 소유 상한제가 1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이익 환수제가 네. 있고요.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삼총사죠. 네. 네, 그 토지 초과 이득세는 이제 예. 그 유휴지 그렇죠. 등을 남아 이제 있는. 소유한 예. 그 분들이 이제 그 3년 단위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집가 상승률이 150%를 웃돌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30%나 50% 이상의 굉장히 이제 큰 세금을 글러 물리는 제도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미실현 그 이득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헌법적으로 이건 굉장히 불합치하다. 예. 그래서 개정이 됐죠. 네, 그래서 네. 그 당시 98년에 일단 폐지가 된 것이고, 개정이 됐다가 네, IMF
때 폐지를 그렇죠. 했죠. 98년에. 예. 그리고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가 이제 그런 뭐 택지 뭐 사업이라든 택지 개발 사업이나 관광지라든지 뭐 이런 29개 정도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개발 사업 그 개발이익의 20% 네,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폐지 뭐 헌법 불합치나 이런 결정은 나오지 않고 이제 그렇죠. 뭐 여전히 존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런 좀 대기업이나 이런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뭐 2002년 또 2004년부터 중지된 예, 굴곡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정신은 좀 남아 있는 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그 이익 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게 이제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만큼 기부 체납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현재 운용은 되고 있으나 초기에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러나 유일하게 삼행지 중에 살아남은 그렇죠. 남아 있는 네. 뭐 그렇죠. 잘 아직 작동은 되진 않지만 네, 여전히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이게 토지 소유 상한은 이혼 판결이 나버렸죠. 맞습니다. 네.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제가 그렇죠. 이제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의 이제 그런 택지 소유자에게는 이제 또 엄청 또 세금을 매기려고 세금을- 했는데 네. 워낙 민원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뭐 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 사유 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제 판결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정신을 살리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제 헌법에다 넣어야 위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토지 부분에 대한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 정책이나 토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념적으로 부딪히니까 만약 이걸 헌법에 넣지 않고 이런 식의 법안을 내거나 하면 계속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을 이제 막 헌법을 이제 뭐 개헌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당연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너무 이 정책 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게 뭔가 그런 임의성이라든지 자의성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위헌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법 개헌 이전에 정말 좀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조금 더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 자체를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나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뭐 그런 이제 기업의 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뭔가 이윤 창출처럼 만약에 정말 이제 무한대로 네. 이건 충분히 이윤 창출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무한대로 이렇게 추구해도 된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이 토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장 뭐 처음 이제 어떻게 또 소유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역시 토지라는 것은 공공재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어야 이제 헌법을 개헌하는 데 이르기까지도 조금이나마 더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들은 기본소득 있잖아요.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재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 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에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건 이제 현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바고 그것에 기반을 두니까 이 논쟁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다른 재산세를 거의 이렇게 줄이면서 이걸 중심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대통령 선거의 쟁점에서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과 토지 보유세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거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또 그때 또 논쟁하기로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짜잔. 네. 예, 지금에 보면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이 주택 200만 호를 노태우 대통령 때 실현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이미 선거 공약으로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냥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요. 다들 믿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예. 이제 당시 주택의 200만 호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내 전체 주택수와 맞먹는 숫자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때 630만 호였거든요. 네, 그 서울이 그러니까 200만 3분의 1이에요. 호. 3분의 1. 그렇죠. 서울이 이제 200만 호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서울 전체 주택수와 맞먹는 네. 주택을 5년 만에 네. 짓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다들 이 200만 호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이디어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이게 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라고 하는 전두환 쿠데타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국보위원 중에 한 명이 육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돼서 한국의 국보위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냈냐면 향후 10년 동안 5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보위에서 검토하자고 해서 실제 채택이 돼서 진행되다가 네.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허지부지 됐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실현을 못했군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행태로든 살아남아서 200만 호로 이제 반영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아이디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89년에 이제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1주년 행사 때 이제 1주년 행사 때 다시 한 번 더 이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말을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 취임 기념 행사 이름이 보통 사람들의 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또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200만 호 공약 안에 영구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도 이제 건설하겠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공공 임대주택이 또 이제 건설이 되게 되는데요. 늘 항상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늘 강조하셨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도로를 건설했던 길 대통령이라면 그렇죠. 본인은 나는 주택을 계속해서 짓는 집 대통령이 되고 싶다. 네. 끊임없이 이제 그 집 대통령을 엄청 이제 강조를 했고 굉장히 이제 멋있는 말인데 네. 당시에 그 노태우 정부를 뭐 육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네. 했는데 이 노태우 정부는 엄청난 그 뭐랄까요 위기에 몰렸어요. 우리가 이제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흔히들 말하는 삼저호황이 됐던 시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GDP는 올라가고 돈은 달러는 들어오고 이게 넘쳐나는데 주택은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그때 주택의 막 그 지금까지 그 주택 기록의 상승 그 가격 상승률이 지금까지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다. 기록은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맞습니다. 89년 네. 최고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는 200만 호라고 하는 행태를 통해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이제 이 200만 호가 되는데 이제 200만 호의 핵심이 신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취임 행사 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한 달 뒤에 이제 청와대와 이제 그 건설부 그 당시에 건설부 그리고 뭐 토지개발공사, 뭐 주택공사 이렇게 그 각 부처의 이제 그 직원분들 23명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남산의 어느 사무실에서 모여서 비밀리에 그 주택 건설 기획단을 이제 만들어서 그 모임을 계속해서 가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그 부지를 검토를 하는 거죠. 뭐 일산, 뭐 평촌, 군포, 삼보, 뭐 여러 이렇게 분당, 예. 네, 분당 뭐 많은 이제 신도시 건설을 검토를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6개.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일산이 빠져 있었대요. 그 네. 동두천 정도로 예상돼 있었는데 북쪽은 일산이 된 이유가 재밌어요. 거기 이제 했던 게 경제수석 중에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까지는 박승 네. 이분이 마침 은평구에 살았대요. 자기가 일산 쪽을 자주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니 너무 넓은 들판이 있더라.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뭔지 아세요? 노태우 대통령이 근무하면서 12.12 사태 때 구사단 군대를 탱크를 이끌고 진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 구사단이 일산에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선정이 대통령도 된 건가요? 그 일대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오. 그래서 일산이 이제 포함되면서 규모가 30만 호를 예상하고 분당하고 같은 수준으로 서울 북부에는 이제 일산이 그때 유일하게 양주가 있나요? 근데 유일하게 그때 신도시가 들어가게 된 거죠. 맞습니다. 서울에서 한 30km 이 근방에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그 농민들의 저항이 덜하고 자살률이 덜했는데 일산은 농민들이 5분이나 자살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뭐냐면 다른 지역은 좀 외지인의 투자도 많고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그 덜했는데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건 그때 당시 그 제한 구역으로 그 전부터 묶여 있었다고 그래요. 일산은 이제 농민들이 농사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저항이 심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산에 99년부터 사는데 가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때 농약을 먹고 자살한 이야기, 그래서 농민들이 손해봤다, 엄청나게 이 저항이 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일산이 들어서고 나서는 뭐 교통 문제, 이제 자유로를 통한 이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나마 동두천 양주보다는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산을 이제 박승 장관이 엄청나게 이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개의 이제 신도시를 이제 추진한 이제 총괄 이제 뭐 기획자이자 이렇게 추진하셨던 분이 이제 그 문희갑 네, 경제수석과 이제 박승 장관인데 분당은 문희갑, 일산은 이제 박승 이런 말이 네, 있을 정도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이제 문희갑 그 수석이 이제 그 보좌관들을 데리고 이제 헬기를 타서 이렇게 쭉 그 서울 일대를 이렇게 다 뭐 들판이나 이렇게 농지나 이런 거를 헬기를 타고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네, 분당을 이렇게 찍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이게 이 군사 정부의 후속 그게 돼서 그런지 그 200만 호를 3년 만에 달성하고 그렇죠. 더 예상보다 일찍 달성을 하고 더 초과 달성을 했죠. 넘쳐버렸잖아요. 230만 호 지었고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보통 서울에 지금 보통 뭐 30만 호 공급되는데 그때부터 한 70만 호가 계속 공급됐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이 모든 혜택은 김영삼 정부가 받아서 주택 문제에 관한 김영삼 정부는 하등에 신경 쓸 게 없어졌죠.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그 신도시를 이제 지어서 굉장히 또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당시에는 신도시의 신조차 말을 꺼낼 수 없었다라는 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냐 어떤 건설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일도 실제로 있었죠. 그 주택 상승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소득 상승 이런 거 비하면 그 이후로 약 뭐 5년 이상 한 8년 정도는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하락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급에 의해서 엄청난 공급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제압된 한 사례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대 정부에서 집값이 내려갔던 적은 단 2번밖에 없죠. 맞습니다. 네, 이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으로 김영삼 정부 때가 집값이 내려갔고 또 한 번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집값이 이렇게 하락했던 앞에 부분 조금 더 한다면 IMF 김대중 대통령 때 한번 그거는 살짝. 뭐 어쩔 수 없이 내려갔죠. 엄청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1년 동안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2년 뒤에 튀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하고 실질적으로 내려간 건 또 이명박 정부.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또 한 맞습니다. 5년 이렇게 전후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정말 뭐 주택 공급도 많이 이렇게 해줬지만 정말 또 부작용도 많았어서 이게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아파트 공급 굉장히 이제 빠른 이제 아파트 공급을 다른 인프라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없어서 못 다니는 그다음에 친구들. 철근 부족. 교통 문제. 그다음에 또 모래가 바닷모래를 썼다고 해서 그때 또 굉장히 또 엄청난 파동이 또 불법 레미콘의 문제가 그렇죠. 그게 불법 레미콘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모래, 자갈, 시멘트의 비율도 쏙이고 네. 그 모래는 또 바다 바다 모래 모래.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래서 네. 이제 초기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는 그런 이제 주택에 약간의 불량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망치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무너지고 뭐 이런 그러면 경우도 또 무슨 있고. 다시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좀 심한 그때의 신도시를 이제 신도시가 모래섬이다 이런 그런 별명을 또 이렇게 네, 오명을 또 쓰기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주변의 뭐 인프라나 환경이나 또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걸 좀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게 딱 그 목표를 정해놓고 좀 급하게 네.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추진했던, 지금 네. 현재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음 정부까지 상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 또 이번 선거 쟁점에서 다시 상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죠. 네, 그러면 그것도 네. 다시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네, 부동산 정책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네, 그 부동산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네.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10년에서 12년 주기인데 제1 폭등기가 있었던 게 바로 78년 전후예요. 그게 오일 쇼크와 중동 특수 이런 게 밀려 들어오면서 서울 인구는 또 엄청나게 팽창 600만에서 이제 700만 800만으로 달려갈 시기라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 88년 80 올림픽 이후에 89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터졌잖아요. 그때 또 뭐가 겹쳤냐면 전세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까지 해서 전세 파동까지 같이 나는 바람에 네. 더 심한 이제 주택 그 파동이 있었고 그로부터 딱 10년 뒤가 이제 98년인데 98년엔 IMF 때문에 안 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는 2003년 그러니까 2001년, 2003년, 2005년, 6년 이 약간 10년 주기로는 좀 넘었었지만 그 10년을 거치면 다시 또 터져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10년 주기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10년이라고 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주택을 계획하고 공급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걸리기 때문에 주택에 파동이 생기면 계속해서 공급하면 공급이 막 가행되면 다시 추락을 했다가 그게 또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현상의 수요 공급 곡선이 또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행태의 약간 물리적 수요 공급이 있고 또 하나는요. 한국 주택 정책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모든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부흥시키거나 경기 부양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고 뭐 온갖 규제를 철폐해서 집 사라. 그래서 3년 뒤에는 반드시 이게 집값 문제가 폭등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또 이제 부동산을 만드는 것 자체도 이제 너무나도 그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한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규제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완화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예를 들면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영구 임대주택 정책을 해가지고 30만 호 확보하려고 한 그 시도가 최초였고 또 그렇게 해서 주택이 안정되니까 임대주택 정책을 또 한동안 안 했어요. 네. 그렇게 다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뗀데 이게 뭐 선진국 평균으로 보면 한 20%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2% 당시 그다음에 네. 조금 이제 7% 정도 올라와 있을 당시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주택 파동이 생기면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10년 주기는 지금도 이제 이게 또 반복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 이후에 다시 10년, 그렇죠. 12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따라 반복되는 이게 진보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성립되지 않고요. 그럼요. 네. 그 대세 상승기에 진보 정권이 잡은 거거든요. 진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것에 10년 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운 것. 이 부분은 좀 비판받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2007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신년 그 연설에서
그 부동산 때문에 그 사과를 하셨던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예.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죄송하고 한 번에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너무 할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죠. 맞습니다. 네. 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은 어떤? 그러니까 이기에서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 10년 주기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되거나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그 앞 전 정부인 그 김대중 대통령 탓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의 후과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IMF가 와서 IMF에서 극도의 수요 축소가 왔거든요. 집값이 폭락하고 집 짓는 거 다 도산하고 그래서 이게 수요가 축소가 됐다가 이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 수요가 폭발해 올라오는 그 수요가 있었다는 점. 또 하나는 2002년 3년을 거치면서 카드채 파동이 있었어요. 카드를 국민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예, 그래서 신용불량 문제가 2004년에 터졌어요.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주택이 같이 따라서 막 조동을 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당시에 2003년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알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규제책을 이제 막 마련을 했는데 잠시 방텀하면서 이현재 경제부총리 하에서 경기를 다시 올리려고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현재 부총리께서 그때 당시 골프장을 건설해서 이 경기 일자리도 늘리고 200개 건설하자 예, 그랬죠. 골프장 예. 200개 건설 규제 풀어야 된다 그러고요. 네. 종부세 유보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발언을 막 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쭉 내려가다 그냥 터지기 시작해요. 2004년에 그러니까 이제 5년 돼서 그래도 그때 당시 2004년인가요? 그 강북 뉴타운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강북 뉴타운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서울시장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뉴타운에 얽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재건축이 있고요, 재개발이 있고, 도시 정비 사업이 있고, 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크게 하는 것이 재정비 사업인데 이걸 영어로 뉴타운 사업이라고 네.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앞장서서 한 사람은 이명박 서울시장이에요. 네. 이명박 서울시장이 해서 어느 정도 한두 개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걸 그냥 막 팔아먹은 거예요. 40개를 해버렸거든요. 그 안에 사업지는 100몇 개가, 170개가 넘었고요. 그러면서 2006년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갔고, 오세훈 시장은 선거 때 이용해서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체 추가하지 않겠다 했지만 뭐 여기저기 이제 부도 나고 안 되고 모든 게 실패하고 뉴타운 사업은 한 3개 정도는 그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나머지는 다 실패고 그 후유증이 박은수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 사업 등록을 다시 취소하고 없애고 이런 것들이 지난 한 5년에서 한 8년까지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뉴타운 사업은 지금 이제 누구도 꺼내지 않지만 그 2006년 뉴타운 파동이 2008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닥쳐서 국회의원 선거에 그냥 뉴타운 공약을 서울에서 안 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거. 여야다. 정말 그때 당시 뉴타운 공약으로 표를 모으려고 했던 국회의원들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걸 의무화하신 건 잘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걸 한번 다음 봅시다. 게 다음 그건가요? 거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유명한 네. 짜잔. 참 네. 유명한 연설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TV에 나와가지고 흔히들 언론이 강남 불패라고 합니다. 강남 불패라면 대통령 불패를 보여주겠습니다. 오.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쳤죠. 와. 그게 제가 알기로 2005년일 거예요. 2004년 말인가 2005년인데, 근데 그 발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수요 억제 정책을 합니다. 그게 네. 이제 아주 설명드릴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을 지키지 못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했던 분들이
더 실망하고. 그래서 흔히들 기억은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난 부동산 상승과 이런 걸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가장 많은 상승률이 있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1년에 4.3%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년 곱하면 5% 치면 5, 25 뭐 해서 총체적으로 20 몇 프로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은 한 많이 오르는데 60%, 강남 일부는 100% 이렇게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예. 이때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2003년에 도입을 네. 했고 아까 네. 말한 6억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까 말한 2004년에 경기를 좀 띄워보려고 약간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의혹에 잠깐 빠진 거죠. 그런데 그걸 시행은 안 했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저 파동이 나니까 강화를 해서 다시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시장의 투명성 이런 걸 강화하는 정책과 세금을 제대로 걷게 하는 예. 그 정책들이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인데 그동안 재산세가 뭐냐면 지방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걷으면 뭐냐면 그 지방세를 걷는데 지방세는 다시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취득세고 하나는 그 이제 취득세고 한다는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구청이 가지고 취득세는 시가 가지요. 광역시가. 근데 이 세금에 관한 한 또 이걸 강화하면 강남은 세금이 넘쳐나고 서울은 또 넘쳐나는데 다른 지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세운 게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하자. 네. 그래서 이 걷는 세를 지방 분권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데 쓰자 해서 전부 지방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혜택만 받는데 종부세 반대 여론에 60% 70%가 지방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의 22% 2%를 걷어서 지방에 그 돈 엄청난 돈을 막 내려보내는데 지방 사람들이 종부세 반대 역설이죠. 참 언론의 그런 영향도 굉장히 세금 컸던 것 폭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강화를 한 거였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네. 있는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고 이걸 등기부에 의하면 처음으로 그때 등기부에 가격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일체 가격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 떼보면 가격이 다 나와요. 이게 얼마에 주고 팔았는지. 그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산 사람과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뭐냐면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도 다 가짜 서류를 등록했거든요. 이거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다 세금을 그리고 지금 이제 장관 청문회 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그때 가짜 영수증 썼지 않나 이게 나오는 건데 딱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가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공시제도도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공시제도가 25% 선에서 지금 70% 80% 선까지 온 게 노무현 대통령의 공시제도와 이 가격 현실화 신고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00%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네, 그때 또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 노태우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앞으로 또 어떤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1번이 네. 이 교훈의 1번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참여정부에서도 우리 그 국정 브리핑 그 팀들이 만든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기록이 막 뼈를 때리는 기록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에서도 제1교훈이 뭐냐면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경기를 이게 상승시키는 일에 쓴다든가 세금의 정책을 규제를 확 했다가 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위적인 뭔가의 경기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막 부동산 정책으로 쓰면
그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바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현재 위기가 뭐냐면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위에 이제 부동산 세금 정책에 지금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을 산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서 열받는다. 부동산 안 산 사람은 집을 못 사게 돼서 벼락거지가 돼서 열받는다. 그런데 부동산 산 사람들이 막 불만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러면 민주당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관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신호를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망하고요. 일관된 정책을 하되 단 여기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는 실제 실거래를 할 사람들에 대한 혜택 이런 걸 해야지 세금으로 다시 깎아주니 많이 하면 이건 저는 망한다. 이게 제 1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교훈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개선 못하는 거는 그 참모들이 게으른 거예요. 민주당 정책 담당자 또는 민주당의 현재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지적 게으름에서 나왔다. 교훈을 제대로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인식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경기 부양 요구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좀 오락가락하거나 계속 그 너무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급하게 이렇게 수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불패 신화의 원인이 돼버리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강남 불패라든지 뭐 부동산 불패라는 말 자체가 이 정부 정책을 불신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5년 정도만 참으면 다음 정부만 들었으면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다음 뭐 오세훈 당선 때도 그게 보였고 만약 다음 정부가 지금 현재 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 막 뜯어곤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보완 내동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교훈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그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그 반성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급의 시차. 그러니까 공급을 계획하면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 계획을 했는데 이 상기 신도시가 완성되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5년의 시차 동안 앞 정부가 택지 마련을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에 다 둘러쓴 건데 택지 공급을 준비 안 해놓으면 그냥 이거에 또 공급이 제때 안 되는 거예요. 막 2년 3년 안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의 시차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의 이제 저 진짜 가격이 다시 안정화될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신도시 계획만 발표해도 안정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상기를 둘러싸고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만약 하려면 공급에 대한 이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거는 보면 이제 이번 뭐 7월 달부터 사전 분양을 한대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잘한 거다. 두 번째, 정말 대대적인 공급 정책의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정말 용산 저 공원에다가 3분의 1은 해가지고 저기에 10만 호 짓겠다고 해버려야 돼요.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긴 하지만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시키고 김포공항에 30만 호 공급하겠다. 국민들이 공급을 못 믿으면 난 그런 공약을 해서 정말 저 정부는 공급하겠구나. 그러니까 뭐냐 그 전에 공급은 뭐냐면 찔끔찔끔 공급하면 불타는데 휘발유 공급하는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감한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도 동시에 써야만이 국민들이 집값 안정이 되는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보면 집값 오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투표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민들이 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집 가진 사람들은 좋지만 집 없는 서민들이 왜 집값 올리겠다는 사람을 투표합니까? 이제 그런 정책으로 봐서 그러니까 공급 정책은 집값이 오를 때 공급 정책에 그러니까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올린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의 교훈이라면 이번에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급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이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에 대한 그런 확신과 신뢰를 주는 것에 대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다음 주에 이어받아서 다음 주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또 그 뭐 배경과 또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만약에 다음 주가 아니면 언젠가 좀 후에 예. 분명하게 이게 이제 현 정부와 부동산 부문 종합을 네. 한번 다루는 걸로 네, 언젠가 예, 언젠가 다음 주가 네, 될 수도 sometime, 있고 네. 예, 몇 주 뒤에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부동산을 다루는 게 뭐냐면 약간 이제 그 관심과 이슈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 일주일 동안 대통령 리더십 중에서 다음 정책이 부동산이 아닌 걸 다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주일 동안 네 다음 주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 하고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